제가 2019년도에 왔었군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오는데 예. 한 걸음 한 걸음 오는 동안에 교회도 이렇게 낯익고, 그다음에 주차해 주시는 모습, 그다음에 내려오는데 또 환영해 주시는 모습, 다들 너무 낯익어서 아 맞아 나 왔던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찬양하는데 이 제일 이쪽에 계셨던 기억도 막 나고요 얼굴도 예 맞죠 맞죠 그래서 그래서 아 되게 낯익어서 너무 반갑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이제 모성 실천에 관련해서 어머니 기도회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아주 큰 틀에서는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요청을 해주시기를 저희 다 알지만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세계도 그렇고 정말 어쩌려고 이래? 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 너무나 혼란기고 뭘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지 심지어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독교적인 신앙과 세계관의 기초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도 하나님의 창조 명령 살아내고 살려내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사실 살아내고 살려내고는 제가 2021년에 쓴 책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19년도에 왔으니까 그때는 없었던 책이죠.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그 책을 내게 된 여러 가지 계기 중에 아까도 지성률 목사님하고도 그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여기 계신 어머님들 혹은 아버님들 다 아실 거예요. 10년 단위로 이렇게 9살 그 다음에 뭐 30, 40, 50, 60, 70 이렇게 넘어갈 때요. 몸이 예전 같지 않죠. 그리고 상황도 그렇고 너무 힘이 들잖아요. 저도 그때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몸이 굉장히 아프고 또 주변 환경도 많이 힘들고 그때 말씀을 붙잡고 이제 썼던 이제 그런 묵상의 내용들을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될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 두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오만하거나 건방졌을 수도 있는 게 예수님은 이미 모든 율법을 두 개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꿰뚫는 두 핵심을 살면서 너가 꼭 잡아야 하는 원칙을 이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난 다르게 한번 받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나는 구약과 신약을 누가 물어보시면 당신은 어떻게 요약할래요? 라고 물어보시면 꽉 잡아야 되는 두 줄을 나는 원칙을 뭐라고 얘기할까? 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전체를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고 세상에 내어보내셨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 제1명령은 너의 삶을 잘 살아내라. 풍성히 살아내라. 뭐 막 높아지거나 막 뽐내거나 막 뭔가 성취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정말 풍성하게 이건 뭐 자본주의적으로 돈이 많게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밝히 건강하게 살아내라. 전 이게 창조의 제1명령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나만 살겠다고 누군가를 막 착취하거나 억압하거나 배제하거나 이러면 그러면 그 세상은 아름답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치이는 사람, 뭔가 뒤처지는 사람, 아니면은 혼자서는 뭔가를 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몸이 태어났거나 뭐 상황이 그렇게 놓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저는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을 다 통틀어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의 핵심이 아닐까, 창조 명령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이제 풀어낸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내고 살려내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1시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걸로 넘기면 넘어가는군요. 살아내고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조금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기독교 사회 윤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를 이렇게 분석하고 관찰하고 이러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2015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이순영이라는 여학생이 솔로 강아지라는 시집을 냈어요. 어우 천재인데요. 근데 저는 그 아이가 맞아요. 저는 이제 모든 생명은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준 재능이잖아요. 천재가. 근데 이 친구의 재능은 뭔가 하면 가만히 봤더니 시인의 감수성으로 주변을 잘 포착해서 자기 친구들의 심정을 저렇게 적어내는 그런 감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친구가 쓴 시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강아지는 솔로다. 약혼 신청을 해오는 숙회들은 많은데 엄마가 허락을 안 한다. 솔로의 슬픔을 모르는 여자. 인형을 사랑하게 되어버린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는 침이 묻은 인형을 버리려 한다. 정든다는 것을 모른다. 강아지가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다. 외로움이 납작하다. 진짜 아름다운 그러나 슬픈 시죠. 저 외로움이 납작한 것을 아는 저 아이는 저 마음과 저 시선과 저 언어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놀라운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아이를 만약에 데려다가 막 수학, 미분, 적분 풀게 하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시에서 보면요, 이 아이가 포착한 건 아니겠지만 저기 등장하는 인물이 강아지 빼고요, 사람이 화자인 나가 있지만 두 사람이 더 있죠. 엄마랑 강아지 빼고 사람만요. 엄마랑 할아버지. 왜 하필 아빠랑 할머니가 아니고 엄마랑 할아버지일까요? 전 이것도 이 친구가 사회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뭔가 아는 친구예요. 즉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는요, 가족 공동체에서 누가 답을 가지신 분인가요? 할아버지. 그쵸? 할아버지 말씀대로 모든 게 되어지던 세대죠. 할머니와 가족들은 다 따라가시는 이제 그런 세대였는데 이 엄마 제너레이션은 어때요? 엄마가 답이 있는 세대예요. 아빠는 집에서 말을 못해요. 엄마가 답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요, 세대가 빠르게 압축적으로 이 사회 변화를 겪은 나라도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고 엄마 아빠 세대는 좀 근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요즘의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은 굉장히 탈근대 뭐 이런 말은 어려운데요,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사회가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의 사고방식 안에서는요, 그나마 이순영 어린이는 외로움이 납작한 거라도 알죠. 대부분의 이렇게 엄마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로 막 달려왔던 친구들은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시적인 감수성도 없이 솔로가 지금 승산이 있는 것 같아. 왠지 결혼을 하는 건 이 사회에서 나에게 손해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제가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자, 결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하고 물어보면 한 해가 다르게 불필요하다는 친구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요. 대답도 똑같아요. 여자들은, 여대생들은 왜 결혼이 불필요하거나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답 1위가 뭘까요? 경력 단절입니다. 예, 여대생들 1위는요. 내가 전문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혼을 했더니 나를 전문가로 봐주는 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 아내, 엄마, 며느리로 배치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가사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니 제가 경력이 단절될 일을 왜 하겠어요? 여학생들은 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회피합니다. 남학생들은 역시 안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답 1위가 뭔지 아세요? 왜 안 한다 그러는지? 왜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남이랑 나눠 쓴이에요. 이게 요즘 새로 만들어지는 뭔지 모르겠, 우리가 뭐라고 부를지 모르는 이 세대의 사고방식입니다. 친구들이 왜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쓰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막 스포츠카도 사고 막 비싼 시계도 차고 막 이러고 살 수 있는데 왜 결혼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그 세대는 이제 엄마가 왕이니까 아내한테 쥐어 살면서 내가 번 돈 다 주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점점점 이게 확고해지다가요. 요즘에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4B, 네 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거꾸로 가볼게요. 출산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심지어요. 성관계하지 않겠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연애도 하지 않겠다. 예, 제가 리비도를 이기는 제도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리비도란 말은 이제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한 말인데 일종의 성적인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이 젊은이들인데 이 성적인 에너지보다 뭐가 더 센 거예요?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도적 욕망이 더 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연애도 안 해. 연애하면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이게 또 인풋 대비 아웃풋이 항상 확실한 것도 아니고 이거 뭐하러 해? 연애는 사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지금 저기 보니까요. 심지어 순서에도 그렇게 보이죠. 제가 이거 도표 하나만 얘기하려도 1시간이 걸리는 거라 아주 앞에 것만 말씀을 드리면 요즘 젊은이들 즉 Z세대 친구들한테 삶에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고 했더니 2위가 연인, 애인, 3위가 너무 조금해서 저도 안 보이네요. 멘토라고 돼 있는데요. 멘토라는 거는 삶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넓은 시각에서 세계관을 제시해주고 삶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즉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나는 내 멋대로 나 홀로 살겠다. 그야말로 솔로 강아지고요. 이 솔로 강아지들은 외로움이 납작한 것 자체를 몰라요. 그 이순영이라는 학생은 그나마 관찰하면서 어떡하지? 내 주변의 친구들이 몽땅 솔로 강아지들이 돼가고 있어. 이 부분을 안타까워했지만 2015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니까 지금 10년이 지났네요. 지금은 뭐 대학생쯤 됐으려나요? 근데 그 10년 사이에 점점 더 이렇게 아예 확고하게 그냥 나 혼자 산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이게 삶의 일종의 설정값이 되어 있는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많은 제가 글씨를 너무 조그맣게 가져왔는데 PPT는 드렸으니까요. 혹시 카카오톡 단톡방 같은 게 있으면 자료 자체는 이제 공유하셔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누어 보시도록 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심심하실까 봐 가져온 거니까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2019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필독도서로 읽었던 책 중에 잉여인간 안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워낙 책 읽는 거를 싫어해서 엄마랑 같이 읽으면서 저도 기억이 나서 이제 인용을 하는데, 벌써부터 어떻게 인간이 잉여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재고 각자 하나하나의 재능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요, 왜 우리가 다 솔로 강아지인가 하면 특정하게 하나의 부분에 있어서만 소위 말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의사죠. 예, 그래서 의치한약수라고 해서 이제는요, 뭐 서울대부터 뭐 그 쭉 있는 그 학교의 그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일단 의대로 한 바퀴 돌아요, 전국을.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과를. 그래서 모두가 다 의대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디게요? 서울대. 일단 1학년 들어왔다가 아무거나 이렇게 들어갔다가 걸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래가면서 의대 갈 때까지. 이 역설적이지만 서울대가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서울대 1학년 들어온 학생들 중에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적은, 이런 굉장히 기형적인 제도가 된 데에는 우리 사회 자체가 특정한 직업 영역에다가만 가치를 두고 거기다 자본도 몰고, 그렇죠? 인정한 것도 몰고 모든 것들을 몰아놓다 보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아이들을 그쪽으로만 몰아가는 거죠. 친구랑 놀지 마. 심지어 연애 그런 거 하지 마. 너는 그냥 공부만 해. 이제 그래서 자기들조차 이제 솔로 강아지인데 솔로의 슬픔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 대한 소설이었는데, 이 소설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긴 좀 요리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아주 세세한 평가를 받아가면서 내가 고기 요리는 잘하는데 뭐 생선 요리는 못하나요? 아니면 그러네요. 나는 재봉은 정말 잘하는데 나는 정말 자꾸 노력하다 보면 정말 굉장히 놀라운 평가를 받게 될 거고, 그렇다면 나는 이 수용소를 떠나서 좀 더 훌륭한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되어 있는데, 수용소는 어디겠어요? 학교겠죠. 그다음에 훌륭한 집은 뭐 이제 뭐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젠 대학도요, 더 이상 큰 대자를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 직업 학교예요. 그래서 멘토가 필요 없다는 건 그겁니다. 멘토는 필요 없지만 직업 가이드를 정확하게 주는 가이드는 필요하죠. 교수님들도요, 저는 옛날에 상담하다가 뭐라 그러죠? 기력을 다할 정도로 2005년부터 한 10년, 15년은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아무도 안 와요. 왜냐하면 기독교 사회윤리 해가지고는 밥을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말하면 멘토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삶은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크게 얘기해 주는 사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1학년 때는 뭐뭐를 듣고 뭐뭐 해가지고 뭐뭐를 따, 자격증은 뭐뭐를 따고 3학년 때 뭐 한 다음에 뭐 인턴십은 뭐뭐를 하고 4학년 때 이 시험을 보는 거야. 뭐 이러면 넌 여길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저기 그레인지 수용소에서 늘 평가해 주듯이 그렇게 평가를 해야지만 살아남는 이런 세상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걸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선생님들을 찾아가지, 삶은 이런 거야, 이런 거 얘기해 주는 선생님은 아예 찾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은 많아서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프죠. 저는 너무 슬픈 게 저를 안 찾아와서 슬픈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회가 최소한 저 세 가지를 빼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갈 것 같다는 게 너무 걱정이고 슬픕니다. 일단 관계성이 없는 건 너무 뻔하죠. 솔로 강아지들이 무슨 관계를 할 줄
알겠어요. 그래도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랑 눈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요즘 친구들은 눈을 안 맞춰줘요. 예, 왜냐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얘들이 예, 화면으로만 이렇게 지내는 친구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들 제가 오죽하면 요즘에 PPT 없이 수업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애들이 다 노트북을 켜고 노트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거기서 뭐 보니? 막 날 좀 봐줄래요? 이래도 안 보더라고요. 심지어 불도 안 켜요. 예. 이게 한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물어봤더니 친구네 학교들 다 그렇대요. 수업이 11시에 시작이면 예를 들어서 교수가 11시에 들어가면 친구들 먼저 와 있으면 불을 켜놔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아무도 안 켜고 깜깜한데 모두가 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전 강남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서울의 상위권 대학도 다 그렇대요. 그때 인터뷰를 했어요. 친구들한테 왜 그러니? 그랬더니 뭐 굳이 제가 켜야 돼요? 예, 뭐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키시겠죠. 예, 약간 그 대답이 1위였어요. 예, 뭐 내지는 깜깜한 데 있는 게 좋아요. 누가 나 보는 게 싫어요. 뭐 약간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정말 관계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걱정이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 능력을 잃었습니다. 창조성도요, 뭐 수행평가 엄청 하지만 그게 과연 창조적인 건가? 저는 의심이 많이 돼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AI가 웬만한 거 다 만들어주는 세상에서는요, 친구들보다 AI가 훨씬 더 창조적인 것 같아요. 이젠 아예 생각도 안 하려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 뭐 해서 알려줘. 아니면 선생님 강의 녹음 같은 것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강의하셨는데 자기는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이걸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짜리 요약 노트를 쓴다면 어떻게 쓸지 써줘. 약간 그러니까 AI가 다 해요. 예,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호모 사피엔스 뜻이 뭐죠? 네,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안 해요. 예, 이 과연 사람일까? 뭐 약간 점점 걱정이 되는 이제 지금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주체성에 빨갛게 썼는데요. 이 친구들이 가진 주체성이 과연 주체성인가? 너무 의문이 갈 때가 있어요. 제멋대로는 해요. 굉장히 제멋대로 해요. 그걸 주체적이라고 볼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회의적인 이유가 주체성 내지는 주체적이라고 얘기하려면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책임질 마음까지 가지고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말하면 뭐죠? 도파민 막 이렇게 막 발동하는 대로 뭔가 그냥 막 즉흥적으로 하는 거, 그걸 본인들은 주체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체성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세대입니다. 제 옆에다 상호 주체성이라고 썼는데 이건 더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상응하면서 관계 안에서 뭔가 주체적인 걸 이렇게 내어놓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아주 많은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로 묶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왜 가족들이 생긴 거 얼추 비슷하듯이요. 이 Z 세대 그리고 알파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얼추 비슷한 특정들은 포착이 되거든요. 근데 저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저랑 그 비슷한 직업군에 있는 또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 이제 이 친구들이 회사 갔을 때 보여주는 양상에 대한 것들도 친구들이 다 얘기해 주는데 입이 떡떡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젊은 세대를 절대로 디스하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 살려내야 되거든요. 제 말은 본인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으로서 관계하면서 나를 잘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아직 이 땅에 도래하지 않은 새로움을 계속 창조해가면서 사는 것, 그게 만약 사람다운 삶이라면 이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세대는 저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대가 안 해주면 그 친구들은 외로움이 납작한지 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왜 연애와
뭐 애인 이런 게 왜 불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감각도 없고,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어떤 성욕만 해결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뭐 센서, 그다음에 각종 재료공학이 만들어내는 딥러닝이 가능한 뭐 섹스돌, 이런 게 만약에 등장을 해서, 이미 등장들을 많이 한 외국도 있습니다만 시장이 풀리면 이 친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 너무 자명한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 어머니 기도회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하지만 마지막 이 땅에 남은 어떤 게 관계하는지 알고, 어떤 게 새로운 것을 만드는지를 알고, 어떤 것이 나로 살아내는지를 알고 있는, 저는 마지막 세대, 저희가 그런 절체절명의 세대라는 것을 좀 알아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대치동에 가서 하면요, 이제 막 화살이 날라와요. 보여요. 직접 날리진 않으시지만 레이저가 막 오는 게 보입니다. 어떤 분은 아주 용감하게, 저희 그게 한 15년쯤 전인 것 같은데요, 용감하게 손을 딱 들더니, 저희 아이가 그때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인데, 교수님 아예 공부 못하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다 같이 망하자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습니다만 다 같이 망하자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요, 이 피라미드 방식으로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집은 승산이 있어, 내 아이는 저 꼭대기 1%라도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어머니들이 많이 있는 공간에서는요, 저걸 믿으세요. 이제 이 사회는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 능력이 통치하는 사회로 가고 있잖아. 4차 산업혁명 때는 메리트, 즉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겨. 의사도 그냥 의사가 아니야, 능력이 있는 의사. 선생도 그냥 선생이 아니야, 일타 강사. 예를 들어서 교수도 그냥 교수가 아니야, 업적 진짜 뛰어난 교수. 이런 식으로 각 직업군마다 상위 10%, 지금 다 그렇게 나눠요. 지금 회사도 보면요, 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연봉도 다 달라요. 같이 입사했는데 등급별로 연봉이 달라요. 저희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1년이 지나면 연봉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다 나눠져 있어요. 아까 그 그레인지 수용소에 있는 안나처럼 말하자면 연구 논문은 몇 개를 썼는지, 강의는 몇 개를 했는지, 강의 평가는 어느 정도를 받았는지, 뭐 온갖 항목을 다 저희가 집어넣으면 막 돌려가지고 몇 점, 그리고 전체 교수들 중에서 몇 등,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S부터 쭉 D등급, F 받으면 탈락, D도 경고, 약간 이런 식으로. C는 감봉. 자, 어디서부터가 연봉을 그대로 둬야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B는 좀 그대로 아니요, A면 연봉이 그대로 있고 B도 살짝 감봉이 돼요. 예. S만 살짝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각 시스템마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솔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려야죠.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솔로로 달리는, 그래서 내 메리트를 입증해야 되는 이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조직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능력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저기 찰스 핸디라는 사람은요, 영국에서 나름대로 잘 달리다가 이게 뭔가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전통 사회도 아니고 근현대 사회도 아니고 뭔가 지금 새로운 세대가 오는데, 최소한 그 사회를 뭐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저 능력주의가 작동을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직장에 딱 사표를 쓰고 자기 메rit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책도 썼어요.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책을 썼는데, 코끼리는 큰 조직을 의미하고요, 벼룩은 이제 우리예요. 우리 개인. 벼룩은 한 코끼리 등에서 일생을 마치나요? 보통 뛰죠. 더 좋은 먹잇감이 있으면 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한 회사에 들어가서 쭉 만년 과장하는 거 이거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우리 하는 말로 별로 장점이 아닌 거예요. 더 고액 연봉을 준다 그러면 내 같은 직업군 안에서 뛰어다니죠. 자, 이제부터는 뛰어다니는 사회야. 이건 평등 사회야. 너가 역량만 된다면 굳이 조직 구도 안에서 부장 밑에 뭐 대리 막 이럴 필요 없어. 연봉 협상해 가면서 막 뛰어다녀. 이렇게 되게 저분은 좋게 쓰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능력이 되니까. 그러면서 저기 보면 나오죠. 야, 이제는 명령과 이런 말이 아니라 계약과 협상의 언어로 바뀌고 있어. 평등한 사회야. 이제 우리는 인간 부품이 아니야. 우리가 가진 개별적인 야망으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저분이 못 본 게 있어요. 본인은 상위 1%거든요.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사회가 오고 있어 막 이러고 좋아하는 건데 진짜 못 본 게요. 이 제도의 끝에 과연 평등사회가 도래할지 이거 연예인만 보시면 알아요. 같은 연예인, 개그맨, 뭐 아니면 배우 이런 직업군 중에서 몇 명만 되게 많이 벌죠. 골고루 버나요? 아니거든요. 몰아주기. 이 메리토크라시의 단점은 몰아주기예요. 모든 직업군에서 죄다 몰아주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자꾸 착각하시는 게 내 아이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상위 10% 내지는 5%, 1%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강남 3구라고 부르는 그 공간에서 특히 이제 대치동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교육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뭐 이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셔서 아시지만 뭐 4세 고시, 7세 고시 아니 4세가 무슨 고시를 봐요. 어떤 애는 기저귀도 안 띄었는데 근데도 막 공부를 해요. 초등학생 되면은 밤 12시 전에 못 자요. 애들 다 놀이터에 노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얘들이 언제쯤 다 정신병이 오냐 하면요. 빠르면 초등학교 4학년, 늦어도 중학교 2학년. 이때는 다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다. 그래서 대치동에 제일 많은 게 학원, 그 다음에 많은 게 소아정신과. 이제 엄마들한테 이게 설정값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야. 올 게 왔구나 해요. 그래서 상담해 가면서 그러니까 얘가 요때쯤 온대. 그러니까 선행을 당겨서 이번에 더 시키자.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거 1세대 그렇게 달린 어마어마한 엄마들 1세대 중에 제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좀 미안한 말인데 애들 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너무 슬픈 말이지만 너무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다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그림은 그 2007년도인가 8년도에 이화여대에서 미술하는 친구가 제 강의가 주로 이런 내용이니까 그 강의 내용에 감명을 받고 이 친구가 스스로 그려서 이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원형이 전 바벨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스토리를 전해줬더니 열심히 그려준 거예요. 이제 바벨탑을. 이 바벨탑 보면 이 아래에요. 아주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힘들고 막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어요. 그 위에 탑들을.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 질서는 반하나님적이고 옳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이 문명을 지어내다 보면 니들 보나마나 어떤 방식으로든 자꾸 위에 뭔가 화려하게 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게 나로 살아낼 수도 없고 누군가를 살려내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밑바닥에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저 터 위에 뭔가를 올리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것은 내가 원치 않는 삶이다. 이 얘기를 분명히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 벽돌을 구워서 높이 쌓자.
하늘 끝까지 닿자라고 이야기하던 바로 이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지 못하게 여기셨어요. 흩으시죠. 결론은 하나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문명은 흩어진다는 것이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전 친구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해요. 야, 너희는 1년만 뒤쳐도 막 초조하지, 막 큰일 난 것 같지. 선생님은 최소한 10,000년 정도를 공부하는 인류 역사 그러니까 10,000년 정도의 문명사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크게 넓게 길게 봐. 1년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를 친구들한테 해주는데 흥망성쇠 할 때 어떤 문명이 망하기 바로 직전에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과두제예요. 올리가키. 즉 위에 놈 요놈 요만큼만 해먹는다는 거죠. 위에 1% 3% 정도만이 많은 거를 그냥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저렇게 나로 살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살려낼 수도 없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되는데 앞부분의 것들은 제가 뭐 어떻게 이 시간에 다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도 후기 근대에 와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도의 끝에 와 있고 새로운 제도가 결국 생겨야 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소수죠. 예, 여기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분이 제가 눈을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 더 갔다가 오겠습니다. 99.999%가 버려질 수도 있거든요. 예, 우리가 아닌 사람이 그냥 99.999%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저는 사고의 전환을 해보자고 초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99.999가 버려진다면 사실은 누가 버려지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가 그들은 우리를 잉여 나머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소수가 버려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계시지 않거든요. 로토브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흩어버릴 사람들이거든요. 마리아 창가도 보세요. 다 흩어질 거라고, 다 내려올 거라고, 다 빈손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려고 애쓰지 않고 자기들만 올라가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서는 꾸준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건 사람이 사는 방식이 아니야. 제가 이거 왔다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같은 내용이에요. 아주 옛날에는 능력이 그 메리트가 물리적 힘이었어요. 여기 혹시 할머니들 중에 그런 거 부러워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우리 집 남편은 쌀 한 가마니를 번쩍번쩍 들어. 물리적 힘이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안 그렇죠. 도구적 기술이 중요했던 1, 2차 산업혁명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남편은요 컴퓨터 진짜 잘해요. 예, 막 뭐렇게 쭉쭉쭉 했더니요 엑셀 처리해가지고 슉 나오고요. 예, 너무 훌륭해요. 그 제일 멋있는 로망이 그거죠. 남자가 이렇게 하얀 와이셔츠 입고 반쯤 걷고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뒤로 백 해가지고 이렇게 차 이렇게 주차 샥 하는 거. 예, 도구적 기술. 물리적 힘에 붙은 거죠. 물리적 힘 플러스 도구적 기술. 이상해요. 문명은 떨구고 가지 않고 자꾸 붙어요. 예, 뭐 굳이 물리적 힘 필요 없는 시대에도 남자 팔뚝엔 힘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넘어온 거예요. 넘어온 거죠.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돌려야 돼요. 이렇게. 그게 도구적 기술. 그게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도 갔어요. 이제는 누가 지식 정보를 업데이트 해가면서 빠르게 더 많이 더 최신 것을 가져오느냐? 이게 능력치인 사회죠. 이제는 AI가 제일 잘하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AI를 어떻게 이겨요? 우린 자야 되고 우린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걔는 우리가 막 한 3, 4일 걸려서 할 거를 0.5초 안에 해버리는데요. 근데 어떻게 지식 정보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뭐가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예, 제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원칙인데 이 두 원칙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우선 교회의 이름은 카이 알렐론이다. 이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솔로 강아지들이 모여 있는 솔로스 커뮤니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다 천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내가 천재였나? 사실 모르시면 지금부터 빨리 발견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서 천재지? 막 이런 거 있죠. 그 모든 걸 가지고 서로가 함께 서로를 건설해가는 곳이 교회예요. 저 맨 끝에 보면 오이코도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서로를 건설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일단 교회를 서로를 건설하려면 벽돌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재능들이 모여야 되는데 내 재능이 뭘까? 다행히도 요즘에는요, 이 사회의 많은 전문가들 중에도 이 모두가 다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데 동의하는 학자들이 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다중지능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너무 슬픈 일이긴 했지만 무슨 책 중에서 이번 올해부터 베스트셀러가 된 육아서가 있었다면서요. 뭐 아이들하고 엄마 아빠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 책이었는데 그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가 하버드에서 뭐 하고 뭐 UCLA에서 임상 이런 실험을 경험이 있고 그랬다면 책을 냈는데 책 뒤에 3명의 유명한 그 학자들이 추천사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워드 가드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지지난주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학력도 가짜, 임상도 가짜, 뒤에 3사람도 다 가짜. 저 사람들은 써준 적이 없대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근데 책 내용은 제가 안 읽어봤으니까 책 내용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특강을 엄청 많이 하고 그 관공서나 여러 그 공신력이 있는 기관들에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반년 동안. 갑자기 제가 의심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가짜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인용했던 하워드 가드너예요. 제 말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데 요즘에 이 사람의 이론이 떠요. 1980년대, 90년대는 안 떴어요. 왜냐하면 새 세대가 아직 안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모두가 똑똑하다는 얘기는 수능 잘 보고 시험 잘 보는 애가 똑똑하고 걔가 천재야 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하워드 가드너가 아니 모든 애기들은 다 천재야. 걔들은 각각 다 천재적인 어떤 파트에서 intelligent, 똑똑해, 스마트해 이런 이론을 내놨으니 아무리 저분이 하버드 사람이라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저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유난히 몸 잘 쓰는 사람 있죠. 순발력도 있고 그 사람은 바디 스마트 한 사람이야. 이러면 우리의 상상력은 또 어디로 가죠? 그럼 빨리 운동을 시켜가지고 막 프로 어디에 보내가지고 돈을 확 이거는 솔직히 지금 이제 막 무너지고 있는 세상의 상상력인 거죠. 바디 스마트한 애가 있어요. 어디 보니까 피플 스마트도 있죠. 즉 인간관계 걔만 가면 친구들이 화도 안 내고 싸우지도 않고 막 화목하게 지내. 이런 친구들은 높이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이제 목사님 하시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 바디 스마트한 사람이 있고 피플 스마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는 보니까 네이처 스마트 즉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평가했던 건 우리가 살았던 세계에서 평가했던 건 저기 보는 논리력하고 언어 능력 저 2개만 스마트한 걸 원했어요. 왜요? 그땐 행정이 중요하니까 저렇게 해서 뽑아서 그거 훈련시켜서 다 회사원 만들고 공무원 만들어야 되니까 모든 시험 체계는 저 보라색하고 저게 밤색인가요? 짙은 갈색인가요? 저 2 영역에서만 스마트한 친구들을 찾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영역의 스마트한 친구들은 공부도 못하는 애 이런 찌질이
우리 집 망신은 네가 다 시키는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온 거죠. 근데 혹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다면 내가 나로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 주신 나는 되게 스마트한데, 네이처 스마트한데, 내가 심으면 모든 상추도 잘 자라고 막 토마토도 막 주렁주렁 열리는데, 나는 네이처 스마트한데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 너는 아우야, 너는 흙이나 만져라. 나라뇨. 그쵸? 이 모든 것들이 다 뛰어난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세대가 솔직히 말하면 엄마 아빠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성이 저희가 아직도 있으니까 저희는 계속 저 두 영역에 있는 친구들만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8개 영역만이 아니에요. 사실 하워드 가드너가 9번째 영역을 얘기했는데, 저거 처음에 발표할 때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도 9번째 영역을 그때는 발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했다가 자기 실없는 사람 될까봐. 왜냐하면 9번째가 뭐였냐면 스피리추얼리티 스마트, 즉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 시절 자체가 워낙 과학기술 문명 막 이런 것만, 검증 가능한 거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영성이 뭐야 막 이럴까봐 얘기를 못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저 문명이 잘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이 되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제가 영성 실존지능이라고 써 있죠. 즉 영성지능, 즉 이 실존적인 것들, 아까 제가 얘기한 멘토가 될 수 있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뭘 향해서 가야 하지? 이런 것들을 포착하고 공부하고 싶은,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능력을 되게 스마트한, 그래서 예수님은 영성지능 만렙이다 뭐 이런 얘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분은 그 하워드 가드너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 사람은 야크 펜크세프라는 사람인데, 하워드 가드너의 9번째 지능에 대해서 가장 전 잘 설명해 준 뇌과학자라고 생각해서 연결해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드너의 9번째 지능에 대해서 야크 펜크세프라는 저 뇌과학자는, 심지어 뇌과학자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실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포유류들한테는요, 공감하는 능력,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잘 살피고 그 상대가 그 삶이 잘 풍성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행동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초기에, 태어나자마자 초기에 발달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포유류들, 특히 왜냐하면 이제 엄마들이 다 젖먹이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엄마와의 공감, 가족과의 공감을 통해서 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경우는 생후 몇 년일까요? 그 능력을 길러내는 뇌 기능을 발달시키는 원쉬뇌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장 정중앙에 있는 그 정서적인, 즉 관계성의 부분을 상호 주체성,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 가운데 뇌, 중간 뇌를 발달시키는 그 시기가 생후 몇 년일까요? 그 얘기죠. 생후 7년. 어떻게 보면 우리가 7년 동안은 애들한테 숫자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글 가르쳐도 안 되시는 거죠. 그때 선행학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직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논리력, 수리력, 뭐 언어력 이런 거를 생각할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막 몰아붙이는 거죠. 간혹 뛰어난 애들이 있긴 해요. 걔들은 안 가르쳐줘도 지가 막 하려고 들죠. 그런 애들은 당연히 지지해주고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까지 몰아붙이고 똑같은 기준으로 얘 옆집에 누구는 벌써 뭐 한대더라 이래가면서 몰아버리게 되면 그 아이가 나로 살아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시간을 박탈하는 부모
혹은 조부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랑의 이름으로. 그래서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관계적인 영향은 너무 치명적인데 생후 몇 년,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발 사람이면 사람의 아이들을 기를 때 생후 7년은 관계적 영향을 기르는 데만 치중해라. 사람들하고 진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게 하고 마주보고 친하게 지내고 놀고 자연에도 가고 살피고 이걸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거 하면 대학 좋은데 못 가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생후 7년을 그렇게 했다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 뒤떨어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논리력 스마트, 언어력 스마트한 아이였다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그거였다면 따라잡습니다. 어느 순간 따라잡아요. 반면에 그쪽으로 나는 스마트하지가 않아. 이러면 다른 영역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겠죠. 제가 이게 막 수련회면요, 케이스 스터디 해가지고 제가 지난 25년간 만나왔던 친구들을 막 한 명 한 명을 다 소개시켜주고 싶을 만큼 아이들은 놀랍게도 그 본성, 하나님이 주신 기질, 이거를 어른들이 잘 발견해주고 살피고 상응해주면 그걸로 기가 막힌 것들을 창조적으로 만들고 자신의 삶을 지어갑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저희가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전이요, 너무 업데이트된 것 같지만 와, 막 야크 펜크세프 나오고 하워드 가드너 나오고 막 이러니까 요즘에서야 하는 얘기 같지만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있는 얘기예요.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요담이 누군가요? 성서에 요담이 몇 번 나옵니다만 이 요담은 누구네 아들인가 하면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자, 기드온과 하면 뭐가 뒤에 떠오르시죠? 300용사. 저희 이거밖에 안 떠올라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우리가 기드온과 하면 300용사만 떠오르냐면요, 업적을 이룬 일이거든요.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우리 엄마 아빠 세대, 우리 뭔가 성취주의, 업적주의, 뭔가 이룬 거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세대는 기드온 하면 기억나는 게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한 거,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들죠. 우리는 기드온의 실수에 대해서 거의 주목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막 신나게 자신의 삶을 펼치다가 급기야 사람들이 사사하지 말고 왕해요. 이번에 뭐 하나님이 왕인 거 이거 불편하고 우리 힘들어요. 그냥 당신이 왕하시고 당신 아들도 왕하고 손자도 왕하고 우리 군주제를 이룹시다. 이스라엘은 사실 군주제 탈출해가지고요, 하나님만 왕이시고 모두가 재능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공동체로 살자고 그래서 이집트 탈출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불과 200년밖에 안 지났는데 당신이 왕해요. 당신 보니까 재능이 뛰어나. 그 집 유전자 어디 가겠어? 그냥 쭉 왕해. 이런 말을 듣고, 그래도 또 신앙의 사람이라 무슨 소리예요. 우리 왕은 여호와 한 분이시죠.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도 내심 그치, 우리 집이 좀 남다르지? 라고 생각했는지, 여러분 이번에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얻은 전리품들 중에서 금 좀 내나 봐요. 이래가지고 그걸로 금 에봇을 만들죠. 자기 집에다 둡니다. 멋있게. 그럼 그 집 애들들 자라면서 어떻겠어요? 우리 집 금 에봇 있는 집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죄다 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나니까 서로 지가 왕을 하겠대요.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이기냐 하면 아비멜렉. 이름도 너무 교만하지 않아요? 아비멜렉 풀면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 아비멜렉이 한날 한시에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다 한 바위에서 때려 죽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리가키, 과두제라니까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죠. 근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 요담이에요. 막내 아들. 이상해요. 꼭 하나는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막 도망갔다가 보통 이게 드라마 같으면 20년 후
그리고 이제 막 훈남돼서 딱 오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면 누구랑 싸워요? 형이랑. 그리고 이제 엔딩은 요담이 왕이 돼. 이게 드라마인데 성경의 드라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다르거든요. 사람 하나가 왕 되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요담은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리심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서 자기 형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쳐요. 자,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 나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나무들이 왕을 뽑고 싶었어요. 제일 잘나 보이는 올리브 나무한테 가서 부탁을 하죠. 올리브야, 네가 좀 우리 위에 올라가서 왕을 좀 해주련? 저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나무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재능을 주셨대요? 좋은 기름을 짜는 재능을 주셨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건 나밖에 못하는 거야. 이건 내가 해서 나는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야. 내가 뭐하러 위에 올라가서 우쭈르쭈르 하니? 안 해. 무화과 나무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은 이 달고 맛있는 열매야. 포도나무도 거절하죠. 난 이 맛있는 포도를 만들어서 포도주 만들 거야. 저게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회의 비전입니다. 저는 오늘의 성경 본문을 미가서 6장 8절을 가져왔어요. 이 모든 비전대로 사는 걸 다 실패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사람아, 이 사람아, 사람들아, 이미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가 선한 삶인지 보여주셨잖아. 창조부터 지금까지 다 말씀하셨잖아. 세 개만 기억하렴?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래요? 정의를 행해. 인자함, 즉 사랑 많음, 너그러움, 이런 것들을 사랑해.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나님하고 함께 행해. 내가 했어요. I did it.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어요 하는 겸손함을 가져. 이 세 개면 돼 라고 미가는 정말 모든 것을 실패한 자기의 공동체를 향해서 저렇게 외치죠. 저는 저 말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미적분 벌써 다 풀잖아? 이게 아닌 거죠. 예. 어머, 우리 애는요 벌써 이제 바이링구얼, 즉 두 나라 말을 다 하는 걸 떠나서요 요즘에 프렌치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정의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고력을 가질 수 있게 저희는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보니까 제가 58분 29초 했어요. 저에게 이제 2분밖에 안 남아서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만 요즘 애들 어마어마해요. 정의가 뭔지를 몰라요. 결과만 좋다면 과정은 상관없대요. 아니죠. 정의로운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아이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사랑, 어떤 것이 사랑함인지, 그 관계적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기꺼이 나는 어떤 만큼을 내어줄 수 있는지, 너를 살려내기 위해서 나는 어느 만큼을 기쁨으로 줄 수 있는지,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두 개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친구들 이런 삶을 살면 왕따 당하기 딱 좋거든요. 학교 가서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왕따 많이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1세대, 이제 그런 엄마들 1세대이기 때문에 또 제가 살았던 곳이 되게 치열하다 보니까 저 엄마 저러다 애 망치지 뭐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지내왔는데 그때마다 왜 이래?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알려주신 게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내 아이를 잘 보면서 내 아이가 받은
재능을 아이가 풍성하게 살아내는 모습을 지지해야지, 지원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전 이 핵심을 저희가 가르쳐야 이 토대 위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전문가가 되어도 자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면서, 그러나 그걸로 족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고 자꾸 천해지는, 아마 앞으로 한 향후 10년에서 15년, 20년까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버려질 거거든요.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건질 수 있는, 저는 그런 자녀들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만큼 건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건져내는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이 선한 영향력이 오늘날 교회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역량이면서도 이 세대, 즉 이 중간 세대의 마지막에, 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가진 마지막 희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너무 길게 얘기해서, 그리고 막 마음이 바빠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마지막 미가서 6장 8절을 마음속에 저희들 같이 새기고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저 세 가지를 가르치고 나도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이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하나님의 귀한 비전이 사회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기어이 보리라 하는 그런 희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